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2쪽에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뭐가 나오죠? 상계 나오죠? 자, 교재를 먼저 보고 판때기는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계는 여러분 어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퉁치는 거는 우리 기준에서 뭐예요? 싫어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수익은 수익 그대로, 비용은 비용 그대로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자 비용은 8만 원이다. 퉁쳐서 이자 수익 2만 원 안 돼요. 이게 돼요. 오케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국채택국제위원회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한다, 상계하지 않는다. 상계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상계한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10,000원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에 대해서 10%가 뻥났다, 뻥날 것 같다. 뻥날 것 같다. 그러면 매출 채권에서 매출 채권 밑에 뭘 박아요? 손실 충당금 받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야밤도주할 것 같아. 느낌 팍 받았을 때 10,000원을 손실 충당금을 잡습니다. 아니 1,000원을 10%면 1,000원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로 표시되죠?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9,000원 이렇게 질문 들어갑니다. 얘는 상계일까요? 상계 아닐까요? 상계일까요? 상계 아닐까요? 상계가 아닙니다. 왜? 9,000원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오답을 어떻게 팔까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상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오답을 팔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X입니다. 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고 빈도입니다.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몇 년마다 작성한다? 1년마다 작성한다. 굿. 그러면 6개월 한 번 가능한가요? 반기. 그죠? 3개월 한 번씩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이유로 어떤 기업은 52주의 보고기간을 뭐 하기도 선호하기도 한다. 몇 주예요? 52주. 그런데 우리 시험에 52주는 금지된다. 이렇게 오답으로 팠습니다. 됐나요? 상계와 보고빈도 확인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뭐가 나오나요? 비교정보 읽어볼까요? 한국채택교재 152쪽에 한국채택국제위원회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공시합니다.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더욱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뭐 한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재무제표의 정보를 보고할 때는 비교해서 정보를 공시해야 돼요. 뭐하고 봐? 첫 번째, 단기와 전기를 뭐 합니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숫자만 비교할 거냐? 아니죠. 뭐 하다면? 필요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모함한다. 비교 정보로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은 이랬는데 이런 얘기죠. 작년은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다. 말로 하는 것도 당연히 비교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세요. 전개는 대손율이 손실 예상률이 3%였는데 올해는 10%야. 단기에는 10% 추정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돼요? 비교 정보를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면 오답으로 어떻게 팔까요? 서술형 정보는 비교 정보를 공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뭐한다? 포함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시의 계속성을 뭐해라? 유지해라. 그죠? 재무제표의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한다는 계속성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바꾸면 어때요?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들어갑니다. 뭐 들어가요? 재무상태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법이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유동자산. 그러면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비유동자산부터 표시해야 한다. 그럼 O예요, X예요? 오답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순서나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부터 표시해도 어때요?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산도 유동과 비동으로 구분하겠고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유동부채를 좋아할까요? 비유동부채를 좋아할까요? 누굴 좋아할까요? 유동부채는 어떻게 돼요? 금방 갚아야 돼. 그런데 비유동부채는 한참 남았어. 그럼 누굴 선호한다? 비유동부채를 선호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원칙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겠고요. 예외적으로 유동성 배열법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의 항목, 제목 뭐예요? 중간합계. 무슨 합계?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중간합계를 보여줄래?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하던가. 그죠? 이렇게 오더라고 나올 수는 없겠고요. 밑밥 깔아주는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153쪽에 세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러나 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 그러면 1년 안에 돈 된다. 뭐라고 그래요? 유동이라고 하죠. 1년 이상 걸린다. 비유동이라고 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 뭐라고요? 유동과 비유동. 됐나요? 1년 안짜 유동.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뭐예요? 돈 되는 속도. 돈 되는 속도를 뭐라고 그래요? 예? 유동성 배열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지문이 나왔네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 뭐한다? 표시합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으로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혼합법. 나는 뭐예요? 두 개 짬뽕하고 싶어요. 나는 짬뽕하고 싶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혼합법조차도 뭐하다? 혼합법조차도 인정을 해준다. 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도 되고요. 또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표시하는 것이 뭐가 된다? 허용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구분해야 한다. OX, X.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구분해야 한다. OX, X. 그리고 시험에 나온 거 두 번 출제됐네요.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X.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동성 배열법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법조차도 인정을 해요. 세 가지 방법이 다 뭐 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됐나요? 기업이 뭐 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최소한의 표시 항목이 154쪽 나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못 외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형자산. 재무상태표의 최소한의 표시 항목, 유형자산.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지분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투자자산. 생물자산. 여기서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돼지나 동물을 뭐라고 그래요? 생물자산. 소, 돼지, 닭. 그죠? 그러면 돼지가 새끼 몇 마리 나요? 10마리 나면 몹시 기쁘죠. 내가 잡아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팔아도 되고 자산이 불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년 얘네들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장부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생물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표시해야 될 최소 항목이고요. 부채는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그죠? 충당 부채, 금융부채 느끼셔야 돼요. 미지급 법인세, 이연 법인세 부채 반드시 별도로 표시해야 할 항목입니다. 자본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시험 14회 때 출제됐는데 재무상태표의 최소한의 표시 항목이 아닌 거 2개 적어 놓으세요. 하나는 당좌자산, 하나는 유동자산. 우리 시험에 14회 때 재무상태표의 최소한의 표시할 항목이 아닌 것, 답은 무슨 자산이었었어요? 당좌자산이었습니다. 됐나요? 자산을 유동과 비동, 유동에는 당좌와 재고로 구분할 뿐 당좌자산 얼마, 유동자산 얼마 이렇게 최소한의 표시할 항목은 아닌 것은 2가지. 당좌자산 그리고 유동자산.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할 항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54쪽에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나오나요? 자,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수가 뭐예요? 수익 이거죠. 그럼 적어볼까요? 수익.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수금지법, 세당기총, 세당기총. 이거 기억나나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아니라 수금지법, 세당기총. 읽어보세요. 수금지법, 세당기총. 수금지법, 세당기총. 이렇게 됩니다. 수가 뭔가요? 수익. 그죠? 수익. 자, 2번째, 금은 뭔가요? 금융원가. 금융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자 비용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자 비용. 얘가 이자 비용이에요. 우리 시험 19회 때 출제됐죠.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할 항목은 우리 시험에 금융원가 우리 시험에 19대인가 출제됐습니다. 금융원가 얘가 뭐예요? 이자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가 뭐예요? 지분법 어쩌고 저쩌고. 그죠? 지분법 적용 대상인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어쨌든 지분법. 법은 뭐죠? 법인세. 됐나요? 법인세. 수금지법 이거 되겠고. 그 다음에 세가 뭐냐? 세후 중단 영업손익. 그만두는 사업부가 있어. 세후 중단 영업손익. 중단 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금액. 세후 중단 영업손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은 뭐죠? 당기순손익. 그죠? 기는 뭐죠? 기타 포괄손익.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 됐나요? 그러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리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리되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 기타 포괄손익. 뭐까지 포함하죠? 총 포괄손익.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수금지법, 세당기총. 수금지법, 세당기총.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금융원가라고 나왔죠. 무슨 원가? 금융원가. 얘를 뭐라고 그래요? 이자 비용. 근데 금융업에서 쓰는 원가라는 금융업에서 쓰는 원가라는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이자 비용을 말해요. 금융업에서 쓰는 원가가 아니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자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55쪽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총 4가지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 1번. 기업의 재무 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간계를 표시하고 싶대요. 하고 싶어? 하던가요? 추가하여 표시한다. 2번이 중요하죠. 수익과 비용 어느 항목도 포괄손익계산서,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의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있다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됐나요? 절대 얄짤 없어요. 특별손익은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특별손익은 구분하지 마라. 응? 안 돼요. 그러나 오답은 이렇게 팔 수 있겠죠. 자, 특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특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OX, X예요. 특별손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익을 보고할 수 없다가 맞아요. 만약에 시험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그러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특별손익이에요. 무슨 손익? 특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어디든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무슨 이익을,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반드시 영업이익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에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옳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왔네요.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5쪽이죠? 오케이.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방법 나왔나요? 자, 첫 번째 단일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죠. 한 장으로 다 보여줘 이거죠. 몇 장으로 다 보여줘? 한 장으로 다 보여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1 플러스 한 장 만들고요. 한 장 더 만들어. 1 플러스 1. 두 장으로 보여줘 라고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합니다. 단일 포괄손익계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인정합니다. 기업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포커스를 보면 수익에서 뭘 빼요? 비용을 빼죠. 그럼 뭐가 나와요? 당기순이익. 그 다음 뭐지요? 기타 포괄손익. 미실현손익까지 보여주자. 그게 더 훨씬 더 고급진 정보이어야 돼요. 훨씬 더 고급진 정보예요. 다 보여줘. 다 보여줘. 이게 국제회계기준의 요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의 보고서가 있죠. 어디까지만 보여줘요? 당기순이익까지 보여줍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한 장 만들고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총포괄손익까지, 이거는 뭐예요? 별개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한 장 플러스 한 장 더. 됐나요? 한 장 만들고 한 장 더 만들어. 1 플러스 1. 그죠? 1 플러스 1으로 할래? 한 장 플러스 두 장으로 보여줘. 이게 두 개의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단일 포괄손익계산서로 작성되거나 또는 두 개의 보고서, 그죠?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작성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이니까 확인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여줘. 총포괄손익까지 다 보여줘. 이게 국제회계준의 요구사항이고요. 어쨌든 한 장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기업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의 분류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성격별, 기능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별, 기능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나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비용을 성격별과 기능별 중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 적합한 정표시 방법을 경제진이 뭐 하시라고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매출원가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다. 기능별에서만 나올 수 있다.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됐나요?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별과 기능별의 큰 차이가 뭐죠? 매출원가가 있냐 없냐. 매출원가가 있냐 없냐고 그 차이예요. 매출원가는 어디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요? 기능별, 매기. 뭐라고요? 매기. 매출원가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기능별에서만 나올 수 있다. 20회 때 이렇게 나왔죠. 다음 포괄손익계산서에 성격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은 답은 뭐다? 매출원가. 무슨 원가? 매출원가는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기능별. 됐나요? 매출원가는 기능별에서만 나올 수 있다.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성격별과 기능별로 한번 볼까요? 자, 성격별이 있고 기능별이 있는데 우리 국제회계기준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성격별을 좋아하나요? 기능별을 좋아하나요? 성격별 분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좋아요. 돈 나간 비용과 안 나간 비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준은 성격별 분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별을 뭐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격별로 공시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성격별일 때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별로 통합하래요. 그냥 나타내고자 하는 비용 자체 성격별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급여는 급여고 그냥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격별이에요. 이때 성격별일 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격별일 때는 뭐라고요? 기능별로 추가 공시하나요? 아니요. 잘했어. 안 해도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격별은 주석으로 공시하나요? 아니. 됐어. 잘했어. 이거지. 됐나요? 그러면 나는 국제회계준에서는 성격별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기능별로 할래요? 뭘로 할래요? 기능별로 할래요. 알았어. 하세요. 알았어. 해. 그러나 대신에 성격에 대한 뭐예요?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뭐 해야 돼요? 공시해야 합니다. 결론. 됐나요? 성격별은 야야 잘했어. 기능별로 추가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고요. 그러나 나는 기능별로 할래요. 알았어 하세요. 다만 기능별로 선택한 경우에는 뭐에 대한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결론. 무조건 성격별로 하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능별 표시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류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법이라고 한다. 참고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성격별은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마세요. 잘했어요. 기능별로 추가 정보 공시하지 마. 그런데 나는 기능별로 할래요? 알았어. 하세요. 대신에 성격별로 분류를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격별과 기능별의 큰 차이점은 뭐냐? 매출원가가 있냐 없냐고 그 차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재무회계 꽃이죠. 이거 나오면
어때요? 우리의 영원한 적이죠. 그죠? 울렁거려요, 속이. 왜? 어려워요. 이렇게 되겠지만 영업활동을 구분하겠죠. 자, 세 가지로 구분하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우리 시험에 20회 때와 21회 때는 현금 흐름의 구분이 나와 있죠. 구분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회 때는 또 계산문제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21회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됐나요? 이렇게 재무활동에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계산하라, 이렇게 해서 두 문제까지 출제되는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 활동별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첫 번째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영업은 뭐죠? 장산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장사한 활동을 우리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내가 뭔가에 투자했어요. 그 다음 재무. 뭐죠? 재무. 돈을 조달한 영역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업활동은 외우지 마세요. 재고자산, 매출채권, 그 다음에 미리 받은 선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 계약금을 미리 주면 선급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뭐라고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목적, 단타 칠 거예요. 단기 매매 금융자산.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충당 부채는 영업활동에 분류합니다. 그러나 투자활동이죠. 투자활동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오시라고 그랬죠. 자산 취득과 처분. 뭐라고요? 자산 취득과 처분.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판때기에다가 깔아놨습니다. 외우셔요. 이렇게 깔아놨죠. 뭐고 뭐. 비유동자산. 이 안에 누가 있나요? 이거지. 1년 이상 걸린다. 비유동자산 뭐 있나요?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또 투자부동산. 이렇게 자산 취득과 처분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미수급. 요 세 가지만 해보세요.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급. 자, 투자활동 다시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급. 이거 외우는데 몇 분 걸리나요? 응? 몇 분? 1분이면 외워요.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급. 무슨 활동?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 그죠? 영업활동이 관련이 없는 투자활동. 비유동자산, 대여금, 미수급. 무슨 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 되겠죠. 교재 157쪽에 이런 표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잘 만들었죠? 이렇게 표로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한번 넘겨볼까요? 뭐가 넘어가느냐? 재무활동이 나오죠. 재무활동은 자금 조달 영역이에요. 돈을 조달하는 영역이다. 그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래서 판때기에 여기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활동은 뭐다? 부채와 자본.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부채와 자본. 이러면 큰 넓게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재무활동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와 자본. 뭐 있나요? 읽어볼까요? 사채 발행과 상환. 사채를 발행했어. 그러면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 상환, 현금 유출. 그 다음에 차입금, 차입했어. 그리고 차입금을 상환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매입 채무가 아닌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증자? 유상증자. 뭐예요? 주식을 발행했어. 등 무슨 거래? 주주와의 거래. 무슨 거래? 자본거래. 또는 자규식을 취득했다. 이러한 부채와 자본은 무슨 활동? 재무활동에 속합니다. 됐나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20일에. 다음 중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거 답은 1번이었죠. 자산 취득과 처분. 설비자산을 처분했다. 또는 설비자산을 취득했다면 무슨 활동? 자산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특수한 경우 네 가지가 더 나오죠. 특수한 경우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볼까요? 요거 네 가지.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 배당금 지급, 배당금 수익, 배당 수익 또는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은 무슨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영업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씩 볼까요? 자,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은 원칙은 무슨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이냐면 재무 활동이에요. 배당금 지급은 무슨 활동? 배당금 지급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 너 장사해서 배당금 줬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주주로부터 출자 받아가지고 장사해서 배당금을 줬잖아. 야야야, 너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으로도 받아줘요. 뭘로 받아줘요? 배당금 지급은 영업 활동으로도 받아줍니다. 됐나요? 그다음 배당금 수익. 수익이죠? 수익. 모든 수익과 비용은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 활동입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그죠? 배당금 수익도 영업 활동 또는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투자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자 수익. 왜 이자 받았나요? 이자를 왜 받았죠? 빌려줘서 받았죠. 이자를 왜 받았어요? 빌려줘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과 이자 수익은 투자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이자 비용. 비용이죠. 모든 수익과 비용은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 활동.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활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자 줬나요? 왜 이자 줬어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준 거지. 그래서 이자 비용은 무슨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재무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는 아직 된 바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10번 정독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꽂히는지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이라고요? 영업 활동.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배당금 지급은 재밌는 게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은 무슨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투자 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이자 지급은 이자 비용은 영업 활동인데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준 거니까 재무 활동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장사해서 배당금 줬으니까 야야야 영업 활동으로도 받아줘요. 됐나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 법인세 지급 나왔죠. 법인세 지급. 원칙은 어디에 동글백 있나요? 영업활동으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법인세 지급은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 영업활동.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러분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으로 분류한다고요?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는 투자 때문에 세금을 낸 거야. 투자 때문에 세금을 낸 거라면 무슨 활동이죠? 투자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죠? 투자. 내가 아파트를 1억인데 10억 됐어요. 투자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를 납부했으니까 무슨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투자 활동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고요. 야야야, 너는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납부했니?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뭘로 갈 수도 있어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대부분 무슨 활동? 영업 활동에 의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 활동에 의해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원칙은 무슨 활동으로 기고요? 영업 활동. 그러나 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했다.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세금 낸 거야. 그러면 재무 활동 맞겠고. 그래서 투자 활동 및 재무 활동과 명백히 관련된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됐나요? 그리고 기업이 뭐 할 수 있나요? 얘네들은
기업이 배당금 지급,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기업이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반드시 큰 카테고리를 그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꼭 어느 소속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7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